2016년 도심의 화려한 불빛에서 까마득히 멀어진 외곽의 한 정신병원. 그 높고 견고한 담장 너머로 구겨진 갱지 한 장이 위태롭게 떨어졌다. 그것은 철저하게 통제된 요새의 좁은 틈새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온 발신자 없는 한 통의 구조 요청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낡고 거친 종이 위에 떨리는 글씨로 꾹꾹 눌러 쓴 단 한 줄의 문장. 그 짧은 기록은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순간 사회에서 완벽하게 지워져야 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병을 치료하고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너무도 달랐다.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지도 위에 명백히 존재하면서도 철저히 격리된 그림자의 공간. 어떤 비명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설계된 완벽한 방음벽과 이중 잠금장치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구겨진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계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심연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려 한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16년 당시의 대한민국은 겉보기에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눈부신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자랑하는 현대 국가였다. 거리에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지는 법이다. 화려한 대도시의 경계선을 넘어 인적이 드문 산자락이나 외진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세상의 눈길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듯 숨어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간판조차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채 굳게 닫힌 철문과 건물 전체를 에워싼 높은 철조망만이 그곳의 특수한 용도를 짐작게 할 뿐이었다. GD사회는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자체에 무거운 낙인을 찍고 있었고 대중의 암묵적인 묵인 아래 수많은 환자들이 보호와 치료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외곽의 시설들에 수용되었다.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시야에서 사라져 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차가운 사회적 합의가 그 견고한 건물들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취재진의 책상 위에 놓인 그 구겨진 편지는 바로 그 절대적인 단절의 벽을 넘어온 최초의 균열이었다. 방송국 제보처로 익명을 통해 전달된 이 편지는 일반적인 우편물이 아니었다. 규격화된 편지지도 정갈한 잉크도 아니었다. 병원 내에서 환자들의 식단표를 인쇄하거나 배식 보조용으로 쓰였을 법한 조잡한 이면지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몽툭해진 연필심으로 짓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종이의 표면은 여러 번 접히고 펴진 듯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누군가의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취재진은 즉시 문서 감정과 필적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글씨의 형태가 불규칙하고 필압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는 작성자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 놓여 있었거나 누군가의 감시를 피해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써내려갔음을 의미했다. 내용에는 피가 튀는 잔혹한 묘사나 자극적인 단어는 없었다. 그저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있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식의 은유적이고 절망적인 독백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취재진과 프로파일러들은 이 건조하고 무기력한 문장들 속에서 그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구조적 억압의 징후를 읽어냈다. 단서가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취재진은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편지가 발송된 지역 우체국의 소인을 역추적하고 해당 반경 50km 이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규모가 200베드 이상인 대형 요양시설들을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 곳의 시설, 이른바 S정신병원의 데이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보건의료통계를 분석하던 데이터 전문 기자의 눈에 S정신병원의 기록은 그야말로 통계적 기형에 가까웠다. 일반적인 의료기관이라면 환자의 입원과 퇴원이 일정한 주기를 그리며 순환해야 마땅하다. 병이 호전되면 퇴원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S정신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1년 365일 내내 100%에 육박하고 있었다. 퇴원율은 제로에 가까웠고 평균 입원 기간은 수개월이 아닌 수년에 달했다. 더욱 취재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해 입원율이었다. 본인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제발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비율이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 99%의 환자들은 모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혹은 강압적인 절차에 의해 수용된 이른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상태였다. 이는 상식적인 의료 통계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수치였다. 이곳은 병을 고치기 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두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두는 거대한 인간 창고에 가까웠다. 환자 한 명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매달 일정한 요양급여와 지원금이 병원 측으로 지급되는 구조 속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라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바코드나 다름없었다. 취재진은 이 기형적인 통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S정신병원이 위치한 현장으로 향했다. 병원은 예상대로 도시의 인프라가 완전히 끊긴 산중턱의 막다른 길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오직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양옆으로는 빽빽한 나무들이 들어서 있어 외부에서의 관측이 불가능했다. 병원 정문에 다다르자 일반적인 병원의 따뜻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삭막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댐장은 성인 남성 2명이 목마를 타도 닿지 않을 만큼 높았고 그 위로는 날카로운 유령 철조망이 빈틈없이 쳐져 있었다. 정문 곳곳에 설치된 고해상도 CCTV 카메라의 붉은 렌즈들이 취재진의 차량을 묵묵히 추적하며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주차장 한 구석에는 짙은 선팅을 한 승합차 여러 대가 시동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다. 사설 응급구조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포획해 이 밀실 안으로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었다. 취재진은 공식적인 인터뷰와 내부시설 스케치를 요청하기 위해 원무과를 찾았다. 방탄유리로 가로막힌 접수처 너머로 나타난 병원 관계자의 태도는 매우 정중하면서도 기계적이었다. 우리 병원은 환자분들의 절대적인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원칙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인권과 보호라는 단어가 방패막이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여유로웠고 실제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당시로서는 매우 빈약했다. 이 견고한 철옹성은 불법적인 무법지대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가장 합법적이고 완벽한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합법이라는 이름의 외투를 입고 자행되는 은밀한 통제. 과연 이 철문 안에서는 어떤 방식의 은밀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병원을 뒤로하며 이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는 그 합법의 근거 자체를 해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취재진은 S정신병원의 견고한 철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대신 그 철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합법의 명분부터 철저하게 해부하기로 결심했다. 병원 측이 자신들의 은밀한 통제를 정당화하며 전면에 내세운 방패는 바로 당시 대한민국 정신보건법 제24조였다. 인권 변호사들과 의료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자문단이 취재팀에 합류했고, 이들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았던 해당 법안의 조문들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낱낱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이른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이 법률의 구조는 놀랍도록 단순 명료했고, 그 단순함의 이면에는 한 인간의 기본권을 완벽하게 말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었다. 법조문은 단 3사람의 합의만으로 한 개인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로 구성된 보호 의무자 단 2명의 동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서. 이 3장의 서류만 구비되면 당사자의 의사나 거부권은 철저하게 무시된 채 합법적인 강제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나 법원의 엄격한 사법적 심사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류상의 도장 3개면 한 사람의 인생을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버젓이 행사되고 있었다.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한 취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S정신병원의 지난 10년간 입회원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요양급여 내역 등 방대한 양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다. 취재진의 아카이브룸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조서와 의료기록 사본으로 가득 찼고, 프로파일러와 데이터 분석가들이 밤을 새워가며 문서의 바닷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건져 올리는 지난한 작업이 이어졌다. 겉으로 드러난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매끄러웠다. 법이 규정한 절차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수되었고,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는 난해한 의학적 용어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어 외부의 비전문가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차트의 행간을 읽어내려가던 분석가들의 눈에 서서히 기괴한 패턴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기록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합법적 감금의 시나리오에 더 가까웠다. 입원 환자들의 상세 차트를 교차 검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병원에 수용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입원 직전까지 심각한 중증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전무했으며,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명백하고도 급박한 위험성을 지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차트 뒤에 숨겨진 진짜 입원 사유는 의학적인 진단명과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세속적이고 잔혹한 인간관계의 단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노모의 막대한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제들 몰래 노모를 수용시켜버린 장남,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멀쩡한 배우자를 망상장애 환자로 둔갑시킨 남편, 심지어 기업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경영진과 결탁한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내부 고발자까지, 차트에 기재된 환자 본인의 안전보호 혹은 위험한 이상행동의 선제적 통제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문장들은 사실상 불편한 존재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기 위해 발행된 사회적 사형 선고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의 결과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은밀한 폭력을 세탁해주는 면죄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 측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양심마저 저버린 채 왜 이토록 기형적이고 부당한 강제 입원을 남발하며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던 것일까? 취재진과 경제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병원의 자금 흐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책정 구조를 추적한 결과 그 이면에는 국가의 보건, 의료 지원 시스템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대한 자본의 탐욕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의료급여 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의 질환 수준이나 제공되는 실제 치료의 질과 상관없이 하루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병원에 지급하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병원의 입장에서 볼 때 환자 한 명 한 명이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숭고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비어있는 침대를 가득 채워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합법적으로 빨아들이는 수익 창출의 도구이자 걸어다니는 바코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병상이 빈틈없이 가득 찰수록 병원장의 차명 계좌에는 천문학적인 부가 축적되었고 환자들의 퇴원율이 낮아지고 수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병원의 전략은 차갑고 잔혹했다. 정액제로 지급되는 지원금 속에서 병원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제대로 된 정신과적 심리상담이나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전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환자들이 머무는 병실의 난방비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제공되는 식사의 단가는 일반적인 교도소의 수용자 식대보다도 못한 최저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값싼 약물들이 다량으로 투여되었고 약물에 취해 무기력해진 환자들은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그저 침대 위에서 숨만 쉬며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외부의 은밀한 네트워크였다. 소위 사설 응급구조단으로 위장한 인력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환자 한 명당 일정 금액의 알선료, 즉 머리수당을 챙기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표적이 된 사람들을 사냥하듯 합법적으로 납치하여 이 밀실로 실어날랐다. 가족의 탐욕, 사설 구급대의 금전적 이해관계, 그리고 병원의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제24조라는 합법의 우산 아래에서 완벽한 삼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환자가 스스로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환자가 외부 기관에 구조 요청을 하려거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시도할 경우 병원 측은 즉각 병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피해 망상이라는 명목하에 통신과 면회의 권리를 전면 차단해버렸다. 병동 복도 끝에 매달려 있던 공중전화는 동전 투입구가 교묘하게 막혀있거나 수화선이 절단되어 있었고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통로인 보호 의무자는 이미 환자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은 가해자 당사자들이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법적 수단이 겹겹이 차단된 완벽한 밀실. 취재진과 수사관들은 수만 장의 서류를 덮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시선에서 기록된 문서들만으로는 그들이 구축한 합법의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류는 너무도 깨끗했고 시스템은 기계처럼 무감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거대한 침묵의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폭파시킬 결정적인 도화선, 즉 굳게 닫힌 병원 내부의 공기와 환자들의 숨소리를 생생하게 증언해줄 유일한 목격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수사가 한계에 부딪혀 막막함이 감돌던 어느 늦은 밤, 취재진의 암호화된 제보 메신저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을 찢고 진실의 호루라기를 입에 문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합법의 방패 뒤에 숨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한 S 정신병원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던 어느 늦은 밤, 취재진의 암호화된 제보 채널로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짤막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제가 직접 보았고 제 손으로 그 지옥을 도왔습니다. 메시지는 단호하면서도 짙은 죄책감이 묻어나는 문장이었다. 자신을 과거 S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보호사라고 밝힌 제보자. 우리는 그를 목격자 X라 부르기로 했다. 수십 차례의 설득과 신변보호를 약속하는 철저한 사전 교감을 거친 끝에 마침내 서울 외곽의 인적이 드문 한 모텔방에서 취재진과 X의 비밀스러운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두꺼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나타난 X의 두 눈에는 오랫동안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사람 특유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변을 두리번거리며 도청장치가 없는지 확인했고 취재진이 건넨 따뜻한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할 만큼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선 안 될 짓을 일상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치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X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폐쇄병동의 일상적인 풍경은 취재진이 서류 더미 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참혹했다. 병원 측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던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에 수용된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따뜻한 위로나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폭력적인 규율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완벽한 통제의 시스템뿐이었다. X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 내부에서는 치료라는 미명 아래 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는 은밀하고도 가혹한 물리적 통제가 24시간 내내 자행되고 있었다. 병동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조금이라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간호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환자들은 가차없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X가 폭로한 병원 내 특별 관리의 실체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의학적 목적의 투약이나 안정실 격리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가혹한 징벌의 연속이었다. 병원 측은 이를 과도한 물리적 통제라는 건조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말을 듣지 않는 환자들은 창문조차 없는 좁고 어두운 톡방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는 단 한 뼘도 움직일 수 없도록 침대에 사지가 단단히 결박당하는 이른바 부당한 신체적 압박을 견뎌야 했다. X는 환자들이 결박당할 때 사용되던 가죽 스트랩의 거친 질감과 환자들의 손목과 발목에 선명하게 남았던 붉은 멍자국들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환자가 반항하면 할수록 결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때로는 사흘 밤낮을 그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죠. 식사도 배변도 그 침대 위에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고립된 공간에서의 은밀한 지배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포를 학습시키고 철저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잔혹한 사육 방식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절규했지만 두꺼운 방음벽은 그들의 비명을 철저히 삼켜버렸다. 취재진은 X의 진술이 단지 한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이나 과장된 폭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교차 검증을 위한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X는 취재진의 요구에 부응하듯
자신이 병원을 퇴사하기 직전 목숨을 걸고 빼돌린 수십 장의 비밀장부 복사본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병원의 공식적인 간호기록지나 진료 차트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보호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인수인계되던 이면의 기록들이 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환자들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관찰한 기록이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통제하고 압박했는지를 증명하는 징벌의 일지였다. 사무실 김오오, 불만 지속, 강박 72시간, 오호실 255, 면담 요구, 투약량 2배 증량 및 독방 격리. 건조하고 짧은 문장들이 나열된 장부 속에서 취재진은 병원 측이 환자들의 신체적 자유를 어떻게 억압하고 인간성을 말살해 왔는지 그 참혹한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장부 곳곳에는 병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암시하는 기호들과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조작의 흔적들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X의 폭로는 병원 내부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넘어 외부와 차단된 채 부패해가는 병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병원장에게 환자는 그저 돈을 찍어내는 기계였습니다. 병상이 비면 즉각 사설 구급대에 연락해 새로운 환자를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과 전혀 무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지옥에 들어온 이상 점차 진짜 미치광이가 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X. 그는 자신이 가해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결국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X가 건넨 비밀 장부와 구체적인 진술은 굳게 닫혀있던 S 정신병원의 철문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이제 취재진 앞에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병원 측이 쳐놓은 합법의 방어막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하는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의 불씨를 지핀 X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마침내 숨겨진 지옥의 문을 여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내부 고발자 X의 증언과 그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비밀 장부는 S 정신병원 내부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의 뼈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취재진과 수사기관이 이 거대하고 견고한 카르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진술을 넘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결정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병원 측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외부로의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왔던 수만 장의 공식 의료 기록이었다. 취재진은 인권단체 및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해당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의 가족 중 간신히 병원과 연락이 닿거나 의문을 품고 있던 소수의 보호자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작업에 돌입했다. 수개월에 걸친 집요한 설득 끝에 마침내 몇몇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진료 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일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트럭 2대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 더미가 취재진의 베이스 캠프로 쏟아져 들어왔고 정신과 전문의, 데이터 분석가, 범죄 심리학자로 구성된 특별 분석팀이 이 조작된 숫자들의 숲으로 뛰어들었다. 분석팀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매일 환자들의 상태를 시간 단위로 기록해놓은 간호 기록지와 병원 내 약국에서 발행된 향정신성 의약품 출고 대장의 불일치였다. 서류상에 기록된 간호일지는 마치 복사기에 넣고 돌린 듯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문장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환자 특이사항 없음, 안정적인 수면 상태 유지, 수능적 태도 보임.
간호사들이 자필로 서명한 이 건조하고 평온한 문장들은 X가 증언했던 매일 밤의 비명과 격렬한 저항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평화로운 병동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숫자에 숨어 있었다. 데이터 분석가가 병원의 약품 출고 대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약제비 내역을 크로스 체크하자 간호기록지의 얄팍한 평화는 단숨에 깨져버렸다. 환자들이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기록된 바로 그 시간대, 병원 내 투약 기록에는 강력한 진정제와 수면 유도제가 정상적인 치료 범위를 수십 배 초과하는 엽기적인 용량으로 처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학적 모순이었다. 환자가 평온하고 안정적이라면 왜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이 다량으로 투여되어야 했는가? 분석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트를 짚으며 말했다. 이것은 치료를 위한 투약이 아닙니다. 화학적 구속입니다. 환자의 이상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하고 움직일 수 있는 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병동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무기력한 침묵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통제 편의성과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강제로 약물에 중독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도한 화학적 통제는 환자의 중추신경계를 서서히 파괴했고, 입원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몇 달 만에 침을 흘리며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진짜 중증 정신질환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분석팀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강박 일지와 보호대 소모품 대장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이었다. 정신보건법상 환자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전문의의 엄격한 지시하에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신체적 강박이 허용된다. 병원의 공식적인 강박 일지에는 한 달에 불과 2건에서 3건, 그것도 최대 2시간 이내의 짧은 강박만이 실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병원은 자신들이 인권을 철저히 존중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통제만을 가하고 있다고 서류로 항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창고의 재고 관리 대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병원이 매월 외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사들이고 폐기하는 가죽 강박대와 수갑형 보호대의 수량은 수백 개에 달했다. 한 달에 단 2건의 강박을 위해 매월 수백 개의 보호대가 해져서 벌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 2가지 기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환자별 식사량 배식 기록과 기저귀 소모량 데이터를 결합하는 치밀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했다. 결과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X의 증언과 일치했다. 특정 환자의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저귀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구간, 그 구간은 놀랍게도 그 환자가 간호기록지상 가장 안정적이고 조용했다고 기록된 날짜들과 정확히 겹쳤다. 이는 환자가 스스로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지 못할 정도로 침대에 단단히 묶여 방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정황 증거였다. 병원은 공식 장부에는 강박 사실을 철저히 누락시켜 법의 감시망을 피하는 동시에 이면에서는 환자들을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묶어두며 철저하게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사 배식구로 던져지는 최소한의 영양분, 그리고 묶인 채로 우물 속에 방치된 인간의 존엄성. 병원의 서류는 완벽한 합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숫자들의 이면에 교차된 데이터들은 병동 내에서 자행된 부당한 신체적 압박의 끔찍한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취재진과 수사팀은 이 방대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손에 쥐고 이제 서류상의 진실을 넘어 현장의 공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다음 단계, 즉
침묵하는 목격자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만 장에 달하는 진료 기록부와 간호 기록지의 분석을 통해 S 정신병원에서 자행된 기만적인 약물 오남용과 불법적인 신체 결박의 정황을 밝혀냈지만 이는 여전히 서류상에 남겨진 숫자들의 교차 검증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합법이라는 두꺼운 방패를 뚫고 병원 측의 완강한 부인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서류의 행간에 숨겨진 그 끔찍한 일상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즉각적인 시각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다. 취재진과 인권 변호사 단체는 그 유일하고도 명백한 증거가 병원 곳곳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CCTV 카메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병원 측은 그동안 환자의 안전과 돌발 상황 대비라는 명목으로 병동 복도는 물론이고 식당, 휴게실, 심지어 일부 병실 내부에까지 고해상도 CCTV를 촘촘히 설치해둔 상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환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구축해놓은 이 거대한 파노피콘의 눈이 이제는 그들 자신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목격자로 돌변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취재진과 변호인단은 즉각 관할 법원에 S 정신병원 내 모든 구역에 최근 3개월치 CCTV 영상 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환자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농후하다는 강력한 소명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병원 측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섰다. 병원 측 변호인단은 CCTV 영상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환자들의 인권과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원의 제출 명령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참히 짓밟았던 환자의 인권을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병원의 노후화된 서버 시스템에 원인 모를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여 법원이 요구한 특정 기간의 영상 데이터가 이미 자동으로 삭제되었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었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의 시도였고 진실을 덮으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이 떨어지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병원의 서버실을 급습하기까지는 며칠의 피말리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포렌식 수사관들이 압수한 여러 대의 메인 서버와 백업 하드디스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포맷 명령이 실행된 흔적이 역력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밤낮 없이 지워진 데이터를 살려내는 치열한 디지털 공방전이 펼쳐졌다. 수십만 개의 깨진 데이터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이어붙이는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복구된 몇 개의 암호화된 영상 파일들이 수사팀의 모니터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모니터를 지켜보던 수사관들과 프로파일러들의 얼굴에는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헐리우드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피가 튀는 끔찍한 구타나 엽기적인 가학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뼈아픈 일상적인 지옥의 풍경이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완벽하게 거세되고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 안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무기력한 사물로 전락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다큐멘터리였다. 흑백의 탁한 화면 속 폐쇄병동의 복도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비치는 환자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혼이 빠져나간 유령들에 가까웠다. 다량의 신경 안정제와 수면 유도제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복도벽에 기대어 힘없이 주저앉아 있거나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느릿느릿 배회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복구된 병실 내부의 영상에서 확인되었다. 간호기록지상 안정적 수면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던 환자 한 명은 실제로는 침대에 사지가 단단히 결박된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간호사 복장을 한 병원 관계자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결박용 가죽 스트랩을 더욱 세게 조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환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나 발버둥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을 조이듯 기계적이고 냉담하게 작업을 마치고 병실을 빠져나갔다. 영상 속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결박된 환자는 12시간, 24시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풀려나지 못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직원이 들어와 배식구로 던져주듯 식판을 밀어넣었고 환자는 묶인 상태로 개나 고양이처럼 입을 대고 간신히 음식을 핥아먹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배변 처리가 되지 않아 침대 위는 오물로 얼룩져갔고 환자는 수치심과 고통에 몸을 떨다 결국 지쳐 까무러치기를 반복했다. 이것이 병원 측이 주장하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통제의 진짜 얼굴이었다. 화면 속 보호사들의 태도 역시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교감이나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환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권력의 우월감과 이 철저히 고립된 밀실 안에서는 자신이 곧 법이자 생사 여탈권을 준 신이라는 비뚤어진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권력의 비대칭성이 극단화된 폐쇄 공간에서 합법의 테두리를 무기로 삼은 통제자들은 어떻게 악의 평범성에 매몰되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가를 이 영상들은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복구된 영상들을 초단위로 분할하여 이전에 확보된 조작된 간호기록지 및 환자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제 물증은 차고 넘쳤다. 병원 측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침묵하던 목격자인 CCTV가 마침내 참혹한 진실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합동조사단은 이 거대한 불법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기습작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다. 조작된 간호기록지와 비정상적인 약품 출고 대장, 내부 고발자 X의 치밀한 비밀 장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까스로 복구해낸 CCTV 영상 속 서늘한 유령들의 모습까지. S정신병원이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행해온 끔찍한 인권 유린과 거대한 의료 수익 카르텔의 실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로 수사팀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철통같이 닫힌 병원의 정문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아직도 숨죽여 신음하고 있을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병원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일뿐이었다. 취재진과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합동조사단은 수개월간의 비밀스럽고 치밀한 내사를 마무리하며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전격적인 기습 압수수색과 특별 감사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디데이는 2016년 어느 이른 새벽으로 정해졌다. 병원 측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빼돌릴 시간적 여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장 취약한 시간대였다. 작전명은 굳게 닫힌 밀실을 향한 조용한 선전포고, 철의 장막 붕괴였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짙은 어둠과 산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S정신병원의 유일한 진입로를 따라 경찰 병력을 태운 대형 버스와 인권위 조사관들의 차량 여러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병원 정문을 지키고 있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 거대한 공권력의 그림자 앞에 당황하여 무전기를 들었지만 이미 경찰 기동대가 신속하게 정문을 장악하고
통신망을 통제한 뒤였다. 지금부터 본 시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일체의 외부 연락과 인원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현장 지휘관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철옹성 같았던 S정신병원에 굳게 닫힌 이중 철문이 마침내 무거운 굉음을 내며 열어 젖혀졌다. 합동조사단은 사전에 계획된 동선에 따라 3개의 조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제1조는 원무과와 원장실로 진입하여 서버실을 차단하고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봉인했으며, 제2조는 폐쇄병동의 통제실을 장악하여 간호 인력들의 동선을 격리했다. 그리고 인권위 조사관과 정신과 전문의, 취재진으로 구성된 제3조가 마침내 참혹한 진실이 숨쉬고 있는 환자들의 병동 깊숙한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병동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이질적으로 차갑고 무거웠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한 악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깬 환자들은 철창 너머로 낯선 방문객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몸을 웅크렸다. 조사관들은 가장 먼저 간호사실을 장악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보호사들을 환자들과 물리적으로 분리시켰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과 주요 경영진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한 과잉 수사요! 환자들의 안정이 최우선인데 이렇게 무단으로 들이닥치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는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병원장은 특유의 오만한 태도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지만 이미 복구된 CCTV 영상의 일부를 들이미는 수사관 앞에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 측의 완강한 저항은 공권력의 단호함 앞에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의료진의 간섭이 배제된 병동 안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은 환자 개개인과의 심층적인 밀착 면담을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최초의 구조 작업이자 진실 청취의 시간이었다. 조사관들은 병원 측의 감시망을 피해 환자들을 한 명씩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조사관들을 보며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을 보이던 환자들도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침묵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환자들은 일제히 텅 빈 눈동자로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왔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조사관들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건조했던 환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환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고 어떤 환자는 조사관의 소매를 움켜쥐고 제발 자신을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애원했다. 수년 동안 단절된 공간에서 자신을 부인당하며 철저하게 무력화되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억눌린 절규는 현장을 지켜보던 취재진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들었다. 조사관들은 환자들의 몸 곳곳에 남겨진 부당한 신체적 압박의 흔적, 즉 과도한 강박으로 인해 피가 통하지 않아 까맣게 죽어들어간 피부 조직과 심하게 짓무른 상처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쪽에서는 경찰 수사관들이 병원 지하 창고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출처불명의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 상자들과 간호기록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중으로 작성된 불법 강박지 시석 꾸러미를 속속 찾아내어 압수물 상자에 담고 있었다. 오전 10시 병원의 핵심 서버실에서 증거 보존용 하드디스크 복사가 완료되었고 100여 개가 넘는 압수물 상자가 트럭으로 실려나갔다. 굳게 닫혀있던 철의 장막은 산산조각이 났다. 외부와의 완벽한 단절을 통해 자신들만의 견고한 왕국을 구축하고 환자들을 돈을 벌어들이는 부속품으로 취급하며
인권을 유린했던 S 정신병원의 추악한 실체가 햇빛 아래 완전히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줄줄이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차에 올랐고, 현장에 남겨진 환자들은 자신들을 데려갈 다른 안전한 보호시설을 향해 길게 줄을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바깥 공기에 대한 낯섦과 함께 마침내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미세한 희망의 빛이 스치고 있었다. 수년 동안 이 은밀한 밀실을 지배해온 범죄 카르텔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이 기습 감사는 단순한 병원 하나의 폐쇄를 넘어 대한민국 정신보건법 제24조라는 합법적 독소조항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법정 공방의 서막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다. 기습적인 압수수색과 특별감사를 통해 S 정신병원의 참혹한 실체가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병원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한민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현대판 수용소, 합법을 가장한 인간사냥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굳건히 카르텔을 형성해온 의료계와 요양병원 연합회 측은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번 사태가 정신의학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과도한 마녀사냥이라며 조직적인 반격에 나섰다. 대형 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이 전면에 나섰고, 일부 보수적인 의료단체들은 S 정신병원을 옹호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방어막을 쳤다. 그들의 주된 방어 논리는 바로 치료 프로토콜이었다. 환자들의 과격한 행동과 자해, 타해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제재와 강력한 약물 투여가 필요하며, 이는 전 세계 어느 정신병원에서나 통용되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의학적 조치라는 것이었다. 경찰과 언론이 제시한 영상과 기록들은 단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돌발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며 간호인력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한 과도해 보이는 신체적 결박과 약물 투여는 환자 본인과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정당한 의료 행위였습니다. 병원 측 변호인단의 법정 첫 모두 발언은 당당하고 차가웠다. 그들은 기소장에 적시된 감금과 가혹행위라는 단어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모든 행위가 정신보건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의의 판단하에 이루어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겉으로 드러난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영역은 법의 잣대로 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인권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은 이들의 교묘한 치료료 프로토콜 프레임을 깨부시기 위해 한층 더 날카롭고 치밀한 반격 논리를 준비해야만 했다. 검찰은 가장 먼저 범죄 심리학자와 법의학 전문의들의 감정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보고서는 S 정신병원에서 자행된 행위들이 결코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로 볼 수 없음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법의학자는 환자들의 진료 기록과 신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증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환자 A씨의 손목과 발목에 남은 깊은 괴사 흔적입니다. 이는 단시간의 안정을 위한 결박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될 정도로 강력하게 조여진 상태로 최소 48시간 이상 방치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문 후유증입니다. 의학적으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강박은 최대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지속적인 활력 징후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이틀 내내 결박된 채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기저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치료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야만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이어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내부 고발자 X의 비밀 장부와 이중으로 작성된 간호일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 장부들은 병원 측이 주장하는 전문의의 판단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결정타였다. 여기 기록을 보십시오. 환자의 상태의 악화나 자해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간호사의 지시에 불응함, 면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움이라는 이유로 독방격리와 최대치의 강박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장은 회진조차 돌지 않은 채 원무과 직원의 보고만으로 백지 처방 전에 서명하여 불법적인 약물 중량과 강박을 남발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증 때문이 아니라 통제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의 날선 추궁에 변호인단은 행정적인 착오일 뿐이며 열악한 인력 환경 속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다 보니 발생한 불가피한 일탈이라며 축소하기에 급급했지만 법정 곳곳에서는 이미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법정 공방의 하이라이트는 내부 고발자 X의 증인 출석이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가림막 뒤에서 마이크를 잡은 X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가 쏟아내는 증언의 무게는 법정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묵직했다. 병원장은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수익 모델이다. 침대가 비지 않게 꽉꽉 채워놓고 조용히만 시켜라. 환자들에게 투여된 약물은 그들의 정신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병상을 차지한 채 숨만 쉬는 식물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마취제와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약을 대량으로 썼고 환자들의 반항 의지를 꺾기 위해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그들을 묶어두었습니다. X의 증언은 병원이 내세운 치료 프로토콜이라는 변명이 실상은 국가 보조금을 빨아들이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자 인권 유린의 합리화 도구에 불과했음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병원 측의 오만한 방어벽에 심각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제출한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 자료들이 대부분 조작되거나 과장되었음을 인정했고 검찰이 제시한 방대한 물증과 증언들의 신빙성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한 부도덕한 병원장의 일탈로 치부하고 개인을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면 제2, 제3의 S 정신병원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비극을 합법의 영역에서 배태하고 묵인해온 근본적인 원흉, 즉 정신보건법 제24조라는 거대한 괴물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인권단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S 정신병원 사건을 지렛대 삼아 단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라도 합법적으로 감금될 수 있는 이 위헌적인 법률 자체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더 크고 중대한 싸움, 바로 헌법재판소로 향한 거대한 법적 여정을 시작했다. S정신병원 원장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위가 법적으로 단죄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 사건을 추적해온 취재진과 인권 변호사 단체의 시선은 이미 더 높고 견고한 벽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단지 일개 병원의 일탈을 징벌하는 꼬리자르기식 결말이 아니라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유폐시켜온 근본적인 악이추, 바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전쟁이었다. 이 법조항이 존재하는 한 가족의 탐욕과 사설 구구대의 알선, 그리고 요양병원의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결합된 인권 유린의 칼텔은 언제든 합법의 외투를 입고 제2, 제3의 S정신병원을 만들어낼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S정신병원 사건의 피해자들 중 자신들의 강제 수용이 부당했음을 증언할 수 있는 생존자들을 모아 마침내 국가를 상대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바야흐로 한 개인의 인권 침해 사건이 대한민국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헌법적 투쟁으로 비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강도는 가운데 청구인 측 인권 변호인단의 변론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은 반드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어떠합니까? 단 2명의 보호 의무자와 1명의 정신과 전문의의 서류상 동의만 있으면 국가의 개입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도 한 인간을 무기한으로 밀실에 가둘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변호인단은 S정신병원 사건에서 확보된 방대한 수사 기록과 적나라한 피해 사례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변론을 이어갔다. 이 법조항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환자의 이익과 보호 의무자의 이익이 상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재산 다툼, 이혼 소송, 가족 간의 불화 등 지극히 사적이고 세속적인 이유로 멀쩡한 가족 구성원을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강제 입원시킨 수많은 사례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보호 의무자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가해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려 할 때 제24조는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세탁해주는 합법적인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정신과 전문의조차 병원의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결탁하여 한 사람의 자유를 무참히 빼앗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국가적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사회적 안정과 공익이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일부 병원의 일탈이나 가족 간의 악용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은 환자 본인이 병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방치할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면 신속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24조는 환자의 생명권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합헌입니다. 그들은 제24조가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전국 정신병원에 수용된 수만 명의 환자들이 일거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치안의 붕괴를 경고하며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이러한 공포 마케팅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해외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을 결정할 때 반드시 판사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사인간의 합의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와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근거 없는 낙인을 이유로 한 인간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행위는 그 어떤 공익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험하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죄 없는 사람을 예방적 차원에서 평생 감금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의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까?
양측의 팽팽한 법리 공방은 수개월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매일같이 강제 입원 피해자 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고, 언론은 연일 S정신병원의 참상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폭로되는 유사한 강제감금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며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여론의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깊어졌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조항을 폐기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오랫동안 묵인해온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헌법적 가치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시대적 전환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사회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의 통제 권력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2016년 가을,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의 무거운 침묵위로 쏠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길고도 잔혹했던 합법적 감금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최고 규범의 단호한 선언뿐이었다. 2016년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안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S정신병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요양시설에서 강제 입원의 늪에 빠져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잃어버린 젊음을 보상받지 못한 생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길고 험난한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끌어온 인권 변호사 및 취재진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재판관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의 시선은 모두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9명의 재판관들을 향해 일제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반세기 가까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며 수십만 명의 시민들을 합법적으로 유폐시켜온 괴물 같은 법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주를 끊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심판의 순간이었다. 재판장의 묵직한 선고가 시작되었다. 심착하고 건조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 담긴 판결문의 무게는 그 어떤 선언보다도 압도적이었다.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호 의무자 두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인의 진단만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입원을 허용함으로써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는 억눌렸던 탄식과 참았던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합법적 예비 범죄자 혹은 사회적 격리 대상으로 낙인 찍었던 그 잔혹한 제도의 사슬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라는 가장 단호하고 명백한 형태로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률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 조항은 정신질환의 치료와 사회적 안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보호 의무자와 환자 간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음에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문의 1인의 소견에만 의존하여 신체의 자유를 무기한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의 후폭풍은 거대하고 즉각적이었다. 이 역사적 결정은 단지 한 조문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S정신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해 강제 입원과 부당한 물리적 통제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의료범죄 카르텔 전체에 강력한 철퇴를 가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S정신병원의 핵심 경영진과 악질적인 보호사들은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불법 감금, 의료법 위반,
그리고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되어 왔던 전국 정신병원의 간합적이고 불법적인 관행들이 본물 터지듯 폭로되었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대대적인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무자격 사설 구급대의 납치 행각과 병원들의 비정상적인 수용 형태를 대규모로 적발해냈다. 수십 년간 고립된 공간에서의 은밀한 지배를 당연시 여기며 그 위에 군림해온 권력의 그늘은 백일하에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 견고한 기둥들은 뿌리채 뽑혀나갔다. 하지만 위헌 판결의 진정한 승리자는 S정신병원이라는 지옥의 문을 박차고 나온 수많은 이름 없는 환자들이었다. 판결 이후 억울하게 수용되어 있던 환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 절차가 개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감독하에 수십만 건의 병력을 재검토하는 방대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정신질환과는 무관하게 재산 문제나 가족 간의 불화로 강제 격리되었던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마침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철조망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 수년 혹은 십수년 만에 다시 밟아보는 바깥 세상의 흙, 코끝을 스치는 자유의 공기. 환자들은 병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들의 탈출과 귀환 절차를 돕기 위해 수많은 사회복지사들과 시민단체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것은 단순한 병원 퇴원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빼앗겼던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는 거룩한 광복의 순간이었다. 이 거대한 싸움의 시발점이 되었던 제보자 X, 그리고 구겨진 편지를 남겼던 이름 모를 환자의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작은 날갯짓은 S정신병원의 폐쇄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 정신보건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냈다. 한 인간을 통제하고 가두는 것이 치안의 도구로 전락했던 시대는 이 판결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려던 자들은 더 이상 법의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새로운 입법명령을 통해 강제 입원 시 독립적인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필수화라는 문명사회에 걸맞은 적법 절차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강제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가장 참혹한 폭력이 멈추고, 드디어 공정하고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진짜 정의의 심판이 대한민국 의료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이했다. 수십 년간 유지부동이었던 넓고 폭력적인 제도는 마침내 수명을 다했고, 2017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면 개정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강제 입원의 요건을 전례 없이 까다롭게 통제했다. 보호 의무자 두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진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입원 후 한 달 이내에 독립적인 사법기관 성격의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원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받도록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강화되었다. 더 이상 돈과 권력 혹은 가족의 엇나간 탐욕만으로는 멀쩡한 사람을 병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S정신병원 사건은 그렇게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내고 국가가 합법의 외투를 입고 방주해온 은밀한 지배의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서늘한 철문 안에서 청춘과 존엄성을 통째로 빼앗겼던 사람들의 상처까지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취재진이 몇 년 후 다시 만난 S정신병원의 생존자들은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부당한 신체적 압박으로 인해 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던 손목의 상처는 옅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생 풀리지 않을 보이지 않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밀실의 어둠 속에서 학습된 극도의 무기력증과 언제 다시 누군가에 의해 끌려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세상을 향한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수년간 과도하게 투여된 화학적 통제, 즉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생존자들이 인지능력 저하와 만성적인 신체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여전한 시선이었다. 정신병원에 다녀왔다는 주홍글 씨는 취업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이웃들의 근거 없는 기피와 냉대는 그들을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고립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묵직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정상과 비정상을 어떤 기준으로 재단해왔는가? 그리고 사회의 평온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와 조금 다르거나 통제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묵인해온 것은 아닌가? S정신병원의 비극은 단순히 악덕 병원장 한 명의 탐욕이나 부패한 카르텔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격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어왔던 대중의 암묵적인 동조가 만들어낸 학작품이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끔찍한 괴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된다 한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제2, 제3의 밀실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수용소의 높은 담장을 허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담장 밖으로 나온 이들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격리와 감금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감기처럼 적절한 치료와 지지를 통해 극복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 너머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던지며 구조를 요청했던 그 절박한 외침은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양심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갇힌 단 한 사람의 인권조차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명국가의 척도이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이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S정신병원 사건의 차가운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견고한 벽장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굳게 닫힌 또 다른 밀실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스타일로 전해드린 침묵의 카르텔을 깬 위대한 추적의 기록이었습니다.